정말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 사이에서 한국 파견 요청이 미친 듯이 급증했으며 심지어 돌아오려 하지 않는 비율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에 미국 국방부에서도 당황하며 이 사태를 진정시키려 노력 중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트린이라고 해요. 어렸을 적부터 공학과 기술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그 덕분에 성인이 돼서는 미 군사연구기관에 몸담게 되었죠. 세계 최강의 연구기관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늘 저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곤 했어요. 그런데 최근 연구소 내에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비판이 거듭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그 의견에 크게 공감하는 편이었어요. 정부 예산이 낭비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동맹 관계라 해도 한국처럼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대규모 기지가 자리 잡고 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어요. 물론 주한미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동료들도 있긴 했지만 그들의 생각이 지나치게 안보 위협을 강조하는 방향으로만 치우친 것이 아닐까 의심스러웠어요. 이미 동북아 정세는 안정적인 국면에 접어들었고 대규모 병력과 군사 장비를 장기간 주둔시킬 만큼 위협적인 상황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성장한 국가인데 미국이 계속해서 군사적으로 개입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연구소 내에서 한국에 다녀온 선배들의 이야기가 종종 들려오면서 제 생각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들은 한국을 다녀온 뒤 하나같이 한국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곤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외국 생활을 신선하게 경험한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단순한 여행 만족도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 선배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극찬했습니다. 지하철이 빠르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요금도 저렴하고 환승이 편리하다고 했어요. 심지어 늦은 밤에도 안전한 분위기였다고 덧붙이더군요. 또 다른 선배는 음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빠르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으면서도 건강한 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다고 했죠. 즉석에서 만들어지는 반찬들, 신선한 재료가 가득한 한식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업무적으로 한국과 협력하는 연구원들은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 못지않게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반도체나 배터리 기술력은 오히려 미국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도 있었죠. 미국이 당연히 기술 강국이라고 생각했던 저에게는 꽤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주한미군과 연결지어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라면 우리가 꼭 막대한 비용을 들여 주둔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남아있었죠. 그러던 중 최근 한국에서 돌아온 말이 선배와 점심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는 도착하자마자 저에게 한국에서 머리를 하고 왔다며 자랑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들었는데 점점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선배는 한국에서 미용실을 방문했던 경험을 아주 생생하게 들려주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머리를 다듬을 생각으로 미용실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카페에 잘못 온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내부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대기 공간에는 커피와 차가 마련되어 있었고 심지어 무료로 제공되는 간식까지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약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처음 만나는 미용사가 매우 친절하게 스타일을 상담해 주었다고 했어요. 단순히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니라 얼굴형과 평소 스타일을 분석한 후 추천까지 해주었다는 이야기에 저도 흥미가 생겼습니다. 더 놀라운 건 커트 하나에도 굉장한 정성을 들였다는 점이었어요. 선배는 원래 짧은 머리를 선호했는데 한국 미용사는 얼굴선과 조화를 이루는 길이를 세심하게 맞춰주었다고 했습니다. 커트 후에는 스타일링까지 꼼꼼하게 해주고 머리결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트리트먼트까지 받았다고 하더군요. 머리를 감겨줄 때도 감탄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샴푸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두피 마사지를 시원하게 해주어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이 들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말 놀란 건 계산서를 받아들고 나서였대요. 미국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받으려면 최소 $100에서 $150는 줘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40 정도의 이런 고품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어요. 선배는 자신의 머리를 보여주며
이렇게 깔끔하게 스타일링이 유지되는 걸 보면 정말 다시 가고 싶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선 절대 이렇게 안 나온다고 했죠. 그 말이 선배의 말이 맞긴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저도 문득 한국 미용실이 궁금해졌어요. 사실 저는 미용에 크게 관심을 두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받는 미용 서비스는 대체로 기대 이하였던 경험이 많았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많은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사가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비공식적인 자리였지만 대화의 흐름은 금방 본론으로 향했어요. 상사는 커피를 한 잔 권하면서 연구소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선도적인 연구기관과의 협력 프로젝트였고 이를 위해 한 명의 연구원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어요. 상사는 신중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연구시설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점, 연구원들을 위한 지원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회가 저의 경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게다가 주거비와 생활비 지원은 물론 언어 교육까지 제공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심 반발심이 들었어요. 그동안 주한미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특별한 관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도 있었고 미국에서의 생활이 편했기에 굳이 변화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시간을 좀 달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한 상태로 복도로 나왔을 때였어요. 제 다음 차례로 연구소의 라이벌인 필모라가 상사의 방으로 들어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필모라는 항상 저와 경쟁 구도에 있었고 비슷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맡아 서로를 견제해왔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필모라의 모습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의 날카로운 표정과는 달리 뭔가 여유가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복도를 지나치면서 제게 던진 눈빛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연구소 내부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필모라가 한국 파견을 자원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더구나 그녀는 이미 한국에서의 연구 경험이 있다며 자신이 최적의 후보라고 주장하고 다녔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 파견이 단순한 근무지 이동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는 향후 연구소의 핵심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포지션이었고 자연스럽게 승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만약 제가 거절한다면 필모라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게 분명했어요. 한국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필모라가 먼저 승진하는 건 생각만 해도 화가 났죠. 그런데 필모라는 며칠 뒤 저에게 먼저 다가왔습니다. 점심시간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함께 하더니 한국에서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선배들이 했던 이야기와 정반대였거든요. 필모라는 한국에 갔을 때 한국 음식이 정말 안 맞았다며 불만을 늘어놓았어요. 현지 음식이 지나치게 맵고 자극적이어서 처음 몇 주 동안은 매일 속이 불편했다고 했습니다. 식당마다 마늘과 고추를 과도하게 사용해서 서구인의 입맛에는 전혀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샐러드를 주문해도 매운 고추 드레싱이 듬뿍 들어있어서 먹기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중국의 경험과 비교하며 한국의 단점을 더욱 부각시켰어요. 일본은 서구식 레스토랑이 많고 음식의 맛이 순하며 중국은 다양한 요리를 선택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영어 메뉴조차 찾기 어려워 매번 주문할 때마다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어요. 어떻게든 저를 막아보려는 노력이 우습더라고요. 한국인들이 영어를 잘한다는 내용을 많이 들었는데 주문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시큰둥해하자 필모라는 더 열을 내며 한국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어요. 필모라는 한국의 대중교통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서 자주 길을 잃었다고 했어요. 버스 노선이 너무 많아 어느 버스를 타야 할지 몰랐고 지하철은 환승 구간이 미로 같아서 처음에는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지하철은 모든 표지판이 영어로도 잘 되어 있고 중국은 차량 공유 서비스가 발달해 있어서 훨씬 편리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두 나라의 중간에 끼어 있는 애매한 나라라고 폄하하는 투였어요. 일본과 중국은 왜 이렇게 얘기하나 싶었는데 한참 뒤에야 이해가 가더라고요. 일본과 중국에도 연구소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연구소라고 부르기도 매우 애매한 곳이죠. 대학에 딸려있는 작은 방이 하나 있는 정도니까요. 그곳에도 파견 자리가 있는데
저를 그곳으로 보낼 심산이었습니다. 필모라의 이런 태도가 오히려 제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필모라가 이토록 한국 파견을 막으려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기회가 가치 있다는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간 고민 끝에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필모라의 태도를 보면서 오히려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그녀가 그토록 원하는 자리라면 더욱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침내 상사에게 파견 수락 의사를 전달했어요. 상사는 흡족한 표정으로 제 결정을 환영했고 즉시 필요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때는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의문을 품었던 제가 이제는 직접 한국에서 연구하게 된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 파견이 제 커리어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어떤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이 제 생각과 관점을 어떻게 바꿀지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필모라의 경고와는 달리 이 도전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미국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12시간의 비행 후 인천공항에 내린 저는 화장실 거울을 마주했습니다. 지친 얼굴만큼이나 엉망이 된 머리카락을 보니 선배가 열광적으로 추천했던 한국 미용실이 생각났어요. 얼른 휴가 나가서 가봐야지 하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기지로 향하는 길에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며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기지의 정문이 보이는 순간 예상보다 훨씬 압도적인 규모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시설을 해외에 건설하고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연구소에서 본 기지 관련 자료들이 떠올랐습니다. 건설 비용과 유지보수 예산, 한국 측 분담금까지 숫자로만 보았던 정보들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어 있었어요. 정돈된 도로와 최신식 건물들, 곳곳에 주차된 군용 차량들을 보며 이게 다 미국 납세자들의 돈으로 만들어진 거구나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평소 주한미군 예산을 비판해왔던 제가 이제는 그 현장의 일부가 된다는 아이러니가 느껴졌어요. 도착 첫날부터 빡빡한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연구실 배정을 위한 서류 작업과 교육이 이어졌고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여러 담당자들과 미팅을 해야 했어요. 군대 특유의 엄격한 규정과 절차를 따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피곤함 속에서도 한 가지 기대감이 생겼어요. 필모라가 그토록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한국의 모습이 과연 얼마나 다를지 궁금했습니다. 첫 휴일에는 꼭 기지를 벗어나 현지 문화도 체험하고 마치 카페처럼 고급스럽다는 그 미용실에도 방문해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즐거움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첫날 밤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그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복잡한 입소 절차를 밟느라 정신이 없었고 낯선 환경에 대한 부담감까지 더해져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어요. 여행 가방을 구석에 던져두고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이불 속에 파고들며 앞으로 이곳에서 어떻게 지내야 하나 하는 걱정이 밀려왔어요. 다음 날 저녁 식사 후 기지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근무지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러다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2년째 근무 중인 데이비스 박사를 만난 거예요. 그는 놀랍게도 한국 생활에 푹 빠져 있었고 지역 사회와도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조차 망설인다고 했어요. 그의 말을 듣고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을 두고 왜 굳이 한국에 더 있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제 생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빠른 배달 서비스, 효율적인 대중교통까지 그가 말하는 한국의 편리함은 제가 알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하나로 거의 모든 일상이 해결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와 헤어진 후 평택 기지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최근에 현대화된 이 기지는 규모나 시설 면에서 미국의 어느 기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어요. 더욱 놀라웠던 건 이 모든 시설의 상당 부분이 한국의 투자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간 미국이 퍼주고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반대더라고요. 기지 내 여러 시설을 둘러보면서 제 고정관념이 하나둘 깨지기 시작했어요. 첨단 장비들과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은
미국의 기준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미군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발전시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한미 합동 행사에 참석하면서 양국 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둔군과 주둔국의 관계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십이었어요. 양측이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보완하며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제가 가졌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즈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연구소에서 오전 일과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점심을 간단히 해결하고 노트북을 켜서 그날의 업무를 정리하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에 온 뒤로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거의 없었기에 화면에 비친 국가번호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특히 미국 동부 시간으로 한참 저녁 시간이었기에 더욱 불안했습니다. 혹시 미국에서 급한 연락이 온 걸까? 가족이나 연구소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최근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긴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낯선 남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정확하게 불렀습니다. 심지어 제 중간 이름까지 완벽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의 영어 발음은 마치 본토 미국인처럼 유창했고 자신을 연방수사국 로스앤젤레스 지부 소속 윌슨 형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제 사회보장번호인 SSN이 도용되었으며 현재 제 계좌가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연관된 대규모 국제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고 했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자신이 미국 대사관과 금융범죄조사팀, 국제범죄수사팀, 그리고 한국경찰청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FBI 특별수사팀이 이미 24시간 동안 제 계좌를 모니터링해왔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내 정보를 이토록 상세히 알고 있을까? 그리고 왜 하필 한국에서 이런 전화를 받는 걸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저는 상대방의 말을 계속해서 듣고만 있었어요. 그는 점점 더 긴박한 어조로 말하며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귀하의 계좌가 현재 범죄 조직에 의해 자금 세탁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 자금이 귀하의 계좌를 통해 이동하고 있어요. 라는 말에 등줄기가 오싹해졌습니다. 당장 현금을 이체하지 않으면 모든 계좌가 완전히 동결될 것이며 향후 금융거래에 심각한 제약이 따를 것이라는 경고도 이어졌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국에서 이런 전화를 받을 이유가 없었는데 상대는 마치 제 인사 파일이라도 보고 있는 것처럼 모든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과 소속, 현재 한국 내 근무지, 심지어 제가 최근에 부임했다는 사실은 물론 제가 속한 연구 프로젝트명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는 자신의 FBI 배지 번호까지 제시하며 로스앤젤레스 지부 금융범죄수사과의 구체적인 부서명과 직책까지 상세히 밝혔습니다. 이 정보가 실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급하게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손이 떨려 키보드 입력도 쉽지 않았지만 최대한 정확하게 확인하려 노력했습니다. 놀랍게도 상대가 제공한 정보는 모두 사실과 일치했어요. FBI 배지 번호 체계도 맞았고 그가 언급한 부서와 직책도 실제 존재했으며 심지어 그가 말한 수사팀의 최근 활동 내역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대의 설명을 계속 들으며 중요한 내용을 메모했어요. 그는 현재 귀하의 계좌를 통해 최소 15만 달러의 불법 자금이 이동했으며 앞으로 48시간 이내에 추가로 50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될 예정입니다라며 구체적인 금액까지 언급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목소리는 더욱 긴박해졌고 30분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모든 계좌가 동결되며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어요. 저는 우선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사회보장번호가 도용되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미국에서는 사회보장번호가 도용되면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신분 도용과 대출 사기 그리고 보험 사기와 심지어 범죄 기록 생성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며 한국 내 특정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조사 과정에서 계좌 보호 조치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지금 이체하시면 24시간 내에
모든 자금이 안전하게 반환되며 FBI에서 발행하는 공식 문서와 함께 귀하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해드립니다. 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특히 현재 한국경찰청과 미 대사관이 공조 수사 중이며 안전한 임시 계좌를 마련해두었다는 말에 신뢰가 갔어요. 긴장된 손길로 휴대폰을 열어 이체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한국 계좌에 아직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지 않아 이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바로 이체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말하자 상대는 더욱 다급한 목소리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5분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계좌 동결은 물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며 압박했어요. 결국 저는 이 상황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은행으로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절대 전화를 끊지 말라기에 통화를 계속하며 서둘러 숙소를 나와 근처 은행으로 향했어요. 계좌 이체에 문제가 있어서 은행에 가보려고 합니다라고 하자 그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안 됩니다. 현재 비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은행 직원에게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걸음을 옮기는 동안에도 상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귀하의 계좌를 통해 불법 자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라며 계속해서 저를 다그쳤어요. 그의 말투는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해갔고 마치 제가 범죄자라도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숨을 고르며 은행으로 향하는 동안 머릿속으로는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왜 하필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상대는 마치 제 생각이라도 읽은 듯 귀하의 신분이 위험합니다.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습니다라며 더욱 강력한 어조로 저를 압박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혼란스러웠지만 일단 은행에 가서 빨리 돈을 이체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은행으로 달려가는 내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피싱범은 계속해서 전화를 끊지 말라고 했고 가능한 한 빨리 돈을 이체해야 한다고 다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조급해졌고 제가 단 몇 초라도 망설이면 큰일이 날 거라고 반복해서 말했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급작스럽게 벌어졌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에 그에게 계속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말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ATM 기기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모두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에 몰두한 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조용히 서 있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점점 커졌어요. 휴대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더욱 재촉하며 지금 당장 이체하지 않으면 내 계좌가 완전히 동결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고 바로 은행 내부로 뛰어들어갔어요. 입구 근처에 서 있던 청원경찰이 저를 보고 다가왔어요. 아마도 제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을 거예요. 그는 무슨 일이냐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그가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당장 창구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창구 번호표를 뽑는 것도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은행 내부의 대기석에는 몇몇 사람들이 앉아 있었지만 제게는 그들이 모두 너무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급한 마음에 그들을 지나쳐 창구로 곧장 걸어갔어요. 창구에는 은성이라는 명찰을 단 남성 은행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하냐며 제게 영어로 물어봤지만 저는 숨이 차올라 제대로 말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어요. 가능한 빨리 상황을 설명하며 당장 돈을 송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성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듯 했어요. 그는 서류를 살펴보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일단 진정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휴대전화 너머에서는 여전히 급박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빨리 송금을 하지 않으면 모든 계좌가 동결된다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은성은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그는 제 손을 보더니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고 말하며 청원 경찰에게 물 한 컵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송금을 요구하며 그를 재촉했지만 은성은 더욱 차분한 목소리로 응대했어요. 그는 송금을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며 서류를 다시 점검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확신이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의 태도는 마치 저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은행원이 시간을 끌고 있는 동안에도 피싱범은 계속해서 전화를 통해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더 위험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커졌어요. 저는 다시 한번 은성에게 요청했습니다. 지금 당장 송금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질 거라고, 하루라도 늦어지면 모든 것이 끝장날 거라고 강하게 주장했어요. 하지만 은성은 여전히 송금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눈을 마주보며 잠시 침묵한 후 정말로 급한 송금이라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한 번 더 확인해보자고 말했어요. 그제야 저는 조금씩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혹시 이게 정말 보이스피싱일까? 하지만 상대는 내 정보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찰을 사칭하며 모든 것을 사실처럼 꾸며냈어요. 그러나 은성의 태도도 이상했습니다. 마치 확신을 가지고 저를 막으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송금을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은성은 저를 설득하려는 듯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람들이 보통 어떤 심리 상태인지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휴대전화 너머의 피싱범이 더욱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다그쳤습니다. 그는 왜 아직도 돈을 보내지 않았냐며 더 이상 지체하면 정말로 계좌가 동결될 거라고 협박했어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말했던 모든 게 진짜라고 믿어야 할지 아니면 은성의 말대로 의심해봐야 할지 갈등이 생겼어요. 은성은 제 눈을 바라보며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속아 넘어간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도 피싱범이 말한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은성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확신이 조금씩 저를 안심시켰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손에 꼭 쥐고 망설였습니다. 전화를 끊어야 할까? 아니면 정말 이체를 해야 할까? 제 손끝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 전화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전화인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한마디가 제게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결국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피싱범의 목소리가 끊기는 순간 이상하리만큼 정막이 감돌았어요. 통화 종료 후 몇 초간 현실로 돌아온 듯한 묘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피싱범의 말에 휩쓸렸다면 정말로 거액을 송금했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 소름 끼쳤어요. 은성은 제게 차분한 목소리로 물 한 컵을 다시 건네며 다시 한번 이와 비슷한 전화가 오면 절대 대응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이제야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보며 착신된 번호를 검색해보니 보이스피싱 신고 사례로 이미 등록된 번호였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로 피해를 면했더라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한국에서 마주친 이 따뜻한 친절함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제가 이렇게 서둘러 창구로 가서 다급한 목소리로 송금을 요구했을 때 그 누구도 제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은성과 청원경찰은 단순히 업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해하고 돕고자 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보이스피싱 사건은 흔하게 발생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은행원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해 도와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고객이 이체를 원하면 은행원은 절차를 따를 뿐 누군가가 나서서 이건 사기일 수도 있다고 경고하거나 고객의 심리를 이해하며 차분하게 진정시켜주는 일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의 체계적인 금융범죄 대응 시스템이었어요. 은행 직원들이 보이스피싱 의심 상황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았다는 것이 느껴졌고 경찰과 은행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라면 우리 미군 기지 내에서도 도입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에 오늘 은성 씨의 도움은 더욱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단순히 은행원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점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차분한 목소리로 물 한 컵을 건네주던 순간부터 확신을 가지고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을 설명하던 태도까지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은성 씨에게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었어요. 감사 인사를 전하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직접 만나서
제대로 인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그도 흔쾌히 받아들였고 우리는 따로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의 금융 보안 시스템과 범죄 예방 체계를 더 자세히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선진적인 시스템을 미국에도 도입한다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예방될까 싶었어요. 그리고 주한미군 시스템을 유지하는 건 단순 국방안보뿐 아니라 한국의 여러 긍정적인 면들을 배울 기회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하철이라든지 배달 문화라든지 한국의 여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은성 씨와 약속을 잡고 나니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은 마음만큼은 분명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가장 잘 전달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제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전달하는 게 좋을까요? 한국 남자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찾아봐야겠습니다. 한국은 애들까지 진짜 왜 이래? 여기 리야드의 한 국제화학올림피아드 대회에서 결과를 듣고 참가한 84개국 327명의 학생들이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대회에 참여했던 한 여학생이 메일을 하나 보내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 살고 있는 17살 고등학생 레이첼이에요. 화학은 제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대학에서 화학을 가르치시는데 그 영향인지 저도 어릴 적부터 화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중학교 때부터는 매일 밤 늦게까지 화학 문제를 풀고 주말에도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게 일상이었죠. 왜냐면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 참가해 메달을 따는 게 제 오랜 꿈이었거든요. 그 대회는 각 나라에 대표되는 학생 오직 4명만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영국 대표가 되기 위해 3년 동안 매일 4시간 이상 화학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화학 실험실로 달려가 추가 실험을 하고 밤늦게까지 화학 문제집을 풀었어요. 게다가 주말에는 부모님을 따라 대학 도서관에서 대학 수준의 화학 서적을 독파하며 지식의 폭을 넓혔습니다. 영국 대표를 선발하는 시험을 앞두고 제가 얼마나 긴장을 많이 했나 모르겠어요. 제가 혹시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할 때마다 할머니는 이렇게 무언가 하나를 위해 열정적으로 해본 경험 자체가 중요한 거라며 제 마음을 다독여 주셨어요. 공부하면서 할머니의 말씀 한마디가 제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죠. 영국 대표 선발전에서도 할머니는 시험장 앞까지 저를 배웅해 주시며 긴장하지 말고 평소대로 하고 오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할머니의 응원 덕분인지 시험 내내 차분하게 임할 수 있었고 마침내 영국 대표로 선발되어 56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할머니도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해 주셨죠. 어느 나라에서 참여하나 합격자 명단을 쭉 살펴보면서 제 눈에 거슬리는 나라가 한 곳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도 참여를 하나 싶었죠. 그곳은 바로 한국이었어요. 제 친한 친구 엠마가 작년에 한국의 잼버리 대회를 다녀왔거든요. 잼버리 대회는 참가비만 150만 원 정도로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한참 전부터 설레어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엠마는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제게 연락을 한 적도 있었어요. 도착 첫날부터 기본적인 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모습에 충격을 받았고 더운 날씨에 그늘이 부족한 것도 힘들어 했었어요. 이때 많은 참가자들이 열사병으로 고생했는데 엠마도 며칠 동안 두통과 메스꺼움에 시달렸죠. 여름이라 100번 양보해 날씨는 그렇다 치더라도 프로그램 운영에도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캠프장 내에 의료시설이 부족했고 응급 상황 시 대처 방안도 명확하지 않았대요. 중간에 불만이 많았던 참가자들은 중도 귀국하기도 했는데 엠마도 그때 귀국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다 큰일 나겠다며 그냥 돌아오라고 했지만 엠마는 한국 친구들은 정말 좋다며 조금 더 버티겠다고 했거든요. 아무튼 마지막엔 엠마가 보고 싶었던 K-팝 공연도 보고 만족했다고 했지만 멀리 영국에서 지켜본 잼버리 모습은 영 엉망이라 한국에선 무슨 국제대회를 그렇게 치르나 싶어 믿음직스럽지 못했어요. 그런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라면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아무튼 대회가 열리기 전까지도
매일 밤낮 없이 공부에 매진했어요. 어느덧 대회가 열리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 떠나기 전에 저는 흥분과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역시나 할머니는 공항까지 저를 데려다 주셨고 부모님과 함께 떠나기보단 오히려 할머니와 같이 가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할머니는 몸이 좋지 않으셔서 장시간 비행이 어려우니 어쩔 수 없었죠. 할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럽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영국 대표 학생으로 참가하는 거니 품위를 잃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루고 오라고 해주셨죠. 그렇게 저는 부모님과 함께 리야드로 가는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비행 내내 읽었던 책을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리고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했죠. 리야드에 도착한 첫날 각국 대표들과 인사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각 나라의 대표로 온 학생들이라 그런지 모두 굉장히 친절했어요. 그러던 와중 한국 대표팀과 마주쳤을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팀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왠지 꺼림칙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국팀 친구들은 굉장히 조용했지만 얼굴에 자신감이 넘치는 느낌이었어요. 대회 주최 측에선 각 학생들의 시차 적응과 대회 준비를 위해 초반 며칠간은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런데 저는 제게 배정된 실험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팀과 같은 실험실과 독서실을 사용해야 했거든요. 다른 나라였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팀은 제겐 라이벌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친구들과 같이 실험실을 쓰게 되면 그 친구들의 전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별 기대 없이 실험실에 들어섰을 때 제 옆자리의 한국 학생이 제게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은 민준이더라고요. 저도 어색하게 웃어 보였고 제가 할 일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게 전화가 한 통 왔고 저는 조용히 전화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저는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엄마의 전화였어요. 그래서 아빠는 급히 영국으로 가기 위해 공항으로 가셨다고 했죠. 저는 할머니가 너무 걱정되기 시작했고 당장이라도 아빠와 함께 영국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할머니는 고모랑 함께 병원으로 갔고 아빠도 이제 가서 살펴보실 테니 지금은 시험에 집중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할머니도 제가 이 시험을 잘 치르길 바랄 거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렇게 엄마와 통화를 끊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라면 얼른 모의 실험을 시작했겠지만 도저히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더 이상 여기에 앉아있는 게 무의미하다고 느껴졌고 짐을 챙겨 다시 방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나가는데 옆자리의 민준이가 저를 힐끗 바라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서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가 쓰러졌다는 것과 그것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제 자신이 한심해 보여서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건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득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할머니께서 항상 제게 해주시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할머니는 제 가장 큰 장점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거라고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떠올리며 천천히 일어나 책상에 앉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고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떠올렸어요. 그렇게 저는 다음 날을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비장한 마음으로 다음날 실험실에 갔고 옆자리의 민준이는 벌써 실험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저도 꽤 빨리 왔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부지런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험을 시작하려는데 여전히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다 실험 중 제가 실수로 시약을 떨어뜨렸을 때 민준이가 재빨리 다가와 도와주었습니다. 민준이가 잡아주지 않았다면 제가 다칠 수도 있었죠. 저는 민준이에게 고맙다고 얘기했고 민준이는 무슨 일이 있냐고 제게 물어보았습니다. 민준이의 눈빛에는 저에 대한 걱정이 가득한 것 같았어요. 처음 본 친구를 이렇게 걱정해주다니 저는 그 눈빛에 감동을 받았죠. 저는 민준이에게 할머니의 얘기를 털어놓았어요. 저에겐 정신적 지주나 다름없는 할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얘기했죠. 민준이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민준이도 자기 할아버지가 얼마 전 큰 수술을 받으셨다며
제 심정을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민준이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차분해졌어요. 그날 이후로 한국팀 친구들은 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었어요. 제가 혼자 있을 때마다 다가와 말을 걸어주었고 같이 공부하자고 제안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민준이와 한국 친구들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잼버리 사태 때문에 한국에 대해 선입견이 가득했지만 이 친구들은 정말 달랐어요. 마음 따뜻한 한국 친구들 덕분에 저는 다시 시험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한국 친구들의 학습법에 굉장히 놀랐어요. 한국 친구들은 서로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설명해주는 과정에서 더 깊이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어려운 문제를 함께 토론하며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한국 친구들과 공부할 때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 친구들의 놀라운 실력을 지켜보면서 이 친구들이 대회를 휩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대회 당일 아침 시험장으로 향하면서 저희는 열심히 공부했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며 서로를 응원했어요. 제가 시험 칠 때마다 할머니가 응원해 주셨는데 그걸 친구들이 대신해 준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민준이가 갑자기 제게 무언가를 하나 제 손에 올려주었습니다. 그건 코팅해 놓은 네잎클로버였어요. 이건 부적인데 자기는 워낙 이런 물건들이 많아 제게 하나 준다고 했어요. 이번 시험을 꼭 잘 쳐서 할머니께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면 좋겠다고 덧붙였죠. 저는 비록 미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민준이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 네잎클로버를 받아드는데 정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시험이 시작되고 저는 그동안 민준이와 함께 공부했던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나갔어요.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도 민준이가 알려준 접근 방식을 기억하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갔어요. 시험을 치르는 내내 저는 혼자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긴 시간에 걸친 시험이 끝나고 모든 걸 쏟아붓고는 녹초가 되어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이미 한국 친구들은 다 끝내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일단 신나게 놀자며 가방 놔두고 리야드 시내로 놀러 가자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대회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한국 친구들과 더 가까워지는 기분이었죠. 드디어 국제화학올림피아드의 결과 발표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의 긴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어요. 모든 참가자들이 대회장에 모여 있었고 공기는 무거웠죠. 결과 발표가 시작되었고 장려부터 차례로 이름이 호명되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바로 한국팀 친구의 이름이 불렸어요. 다음은 동메달 차례였는데 이번에도 한국팀 친구의 이름이 불렸죠. 저는 제 이름도 불리길 간절히 기다렸지만 동메달 명단이 끝나도록 제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혹시나 한편으로는 은메달에 대한 희망도 생겼어요. 은메달 발표가 시작되었고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어요. 은메달 발표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 이름과 한국팀 친구가 같이 불렸거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은메달을 받다니 정말 꿈만 같았거든요. 옆에 있던 민준이가 제 등을 토닥여 주었고 친구들은 활짝 웃으며 축하해 주었어요. 하지만 아직 민준이의 이름이 불리지 않았고 저는 민준이라면 금메달을 받을 거라 확신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했어요. 지금 한국팀 친구들 4명 중 3명이 모두 수상을 했는데 혹시나 민준이만 못 받으면 어쩌나 싶었죠. 하지만 반전은 없었습니다. 곧이어 금메달 발표가 시작되었고 민준이의 이름이 불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름이 돋았어요. 바로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한국팀의 실력이 뛰어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압도적일 줄은 몰랐어요. 참가국의 학생들이 모두 수상을 하는 팀은 한국밖에 없었거든요. 진짜 멋지다고 생각했죠. 저는 한국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를 잠깐이나마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저희는 모두 서로 축하해주며 기뻐했어요. 그때 민준이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가 위독하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게 정말 대단하다고 말해주었어요. 얼른 할머니께 이 소식을 전달해드려야 하지 않겠냐고 했죠. 저는 민준이가 아니었으면 계속 이어나가지 못했다고 얘기하며 민준이에게도 정말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대회를 통해
은메달보다 더 값진 친구가 생겼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죠. 그런데 국제화학올림피아드의 결과 발표 직후 축하와 기쁨의 분위기가 가득했던 대회장에 갑자기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중국팀에서 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중국팀은 한국팀에서 금은동메달의 장려까지 모두 휩쓸어간 게 의심스럽다며 부정행위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이 소식은 순식간에 대회장 전체로 퍼져나갔고 모든 참가자와 관계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한국팀 친구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교차했어요. 저는 그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중국팀은 증거도 있다며 증거를 제출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심사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리곤 모든 팀의 학생 대표들이 참석하라는 공지가 내려왔어요. 저는 영국팀의 일원으로서 이 회의에 참석했고 회의실에 들어서자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중국팀 대표는 한국팀의 수상 결과가 통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이며 이는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들은 한국팀이 시험 전 문제를 미리 얻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사진 한 장을 증거로 제시했어요. 그 사진은 민준이가 심사위원 중 한 명과 이야기하는 듯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장내가 술렁였어요. 사진에 찍힌 심사위원은 그때 당시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민준 학생이 주워준 게 전부였다며 그 어떤 부정행위도 없었다고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또한 민준이는 저 사진이 촬영되었을 때 저는 저분이 심사위원이라는 것도 몰랐다고 강력히 항변했지만 다른 나라 대표들의 표정에서 의구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고 제가 직접 목격한 한국팀의 노력과 실력을 어떻게든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심사위원장이 각국 대표에게 의견을 물었어요. 순서대로 의견을 말하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일어났어요. 저는 대회 기간 동안 한국팀과 가까이에서 지냈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했는지 서로를 도우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전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지내면서 제가 알게 된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과 그간 한국 학생 대표들이 국제과학대회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둬온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할 때 한국팀의 성과가 결코 비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제 발언이 끝나자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대표들이 하나둘 제 의견에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캐나다 대표는 한국과의 과학 교류 경험을 언급하며 제 주장을 지지했고 독일 대표도 한국 학생들의 뛰어난 실력을 인정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중국팀은 여전히 의혹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들은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했고 한국팀의 시험지와 준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상황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는 듯 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저는 다시 발언권을 얻어 제안을 했어요. 한국팀에게 현장에서 즉석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그 자리에서 풀게 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말했어요. 이렇게 하면 그들의 실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어요. 사실 이 제안은 말도 안 되긴 했지만 한국 친구들이라면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 제안에 많은 대표들이 호응했고 심사위원회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했어요. 결국 즉석 시험을 실시하기로 결정되었고 각국 대표들이 공동으로 문제를 출제하기로 했어요. 1시간의 준비 시간 후 한국팀은 즉석에서 출제된 고난도 문제를 풀게 되었어요. 모든 대표들과 심사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팀 학생들은 놀라운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서로 토론하며 문제를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역할을 나누어 해답을 도출해 나갔어요. 2시간의 시험 시간이 끝나고 채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거든요. 한국팀은 극도로 어려운 즉석 문제들을 거의 완벽에 가깝게 해결해냈고 오히려 모두 다 금메달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완벽한 답안을 내놓았어요. 한국팀은 모두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풀이 과정을 보여줬고 각각 높은 수준의 화학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결과에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중국팀을 포함한 모든 대표들이 한국팀의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심사위원장은
한국팀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었음을 선언했고 이번 수상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했어요. 오히려 모두에게 금메달이 돌아가지 않은 게 의아한 결과라고 덧붙였죠. 그리고 중국 대표팀에게는 다음 대회에서 2위 재기권을 박탈하는 페널티가 주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한국팀 친구들이 저에게 달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저는 너희라면 분명히 잘해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얘기했고 다들 즐거워했어요. 이 사건 이후 대회의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해졌어요. 다른 나라 학생들도 한국팀에게 축하와 존경의 말을 전했고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며 서로의 학습 방법과 경험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한 통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곧 병원에서 퇴원할 것 같다고 많이 나아지셨다고 얘기하셨고 제가 할머니께 은메달 소식을 전해드리자 할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대회를 끝까지 치러낸 것과 제가 좋은 성적을 얻은 것 둘 다 너무 값지다고 하셨죠. 그렇게 대회도 다 마무리되고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민준이는 언제든지 한국에 놀러 오라고 했고 저희는 SNS 주소를 교환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간 정말 고마웠다고 얘기하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했죠.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가면서 엄마는 제게 짧은 대회 기간 동안 제가 부쩍 큰 것 같다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이 모든 게 좋은 친구를 만난 덕분인 것 같다고 했죠. 엄마는 은메달도 땄겠다. 제게 선물을 하나 주겠다고 하셨고 고민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번뜩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바로 대답하자마자 엄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저는 선물로 한국 여행을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자 엄마는 살짝 고민하시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방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바로 다음 주에 가고 싶다고 했고 엄마는 바로 비행기표를 알아봐 주셨어요. 그리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민준이에게 다음 주에 한국에 간다고 놀러 오라고 했던 약속을 지키라고 했죠. 그러자 민준이도 깜짝 놀라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는데 하고 웃으며 좋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리야드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할머니께 달려가 메달을 자랑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다시 그대로 짐을 싸서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설렘과 기대를 안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와 한국 친구들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이렇게 금방 만날 줄은 몰랐다며 그래도 너무 반갑다고 서로 인사를 나눴죠. 제가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민준이는 제게 뭘 제일 해보고 싶냐고 물었고 저는 민준이가 다니는 한국 학교가 궁금하다고 얘기했어요. 민준이는 지난주에 선생님께 허락을 받았고 오늘 하루 체험해도 좋다고 하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민준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가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에 놀랐어요. 민준이의 설명으로 이 학교가 과학 중점 학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섰을 때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수업 시간이었는데도 모든 학생들이 집중하여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화학 수업 시간엔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의 활발한 토론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인데도 모든 수업이 영어로 이루어지는 게 더 신기했습니다. 한국 영재로 대회에 나온 친구들 뿐만 아니라 더 대단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민준이가 그렇게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것도 다 학교에서 영어로 수업하고 있어서 그랬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점심시간이 되었고 저는 민준이와 급식실로 이동했어요. 한국 학교 견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단연 학교 급식이었어요. 민준이가 저를 학교 식당으로 안내했을 때 저는 어디선가 나는 냄새에 깜짝 놀랐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났거든요. 다양한 반찬들과 메인 요리에 신선해 보이는 과일까지 식단의 구성이 무척 알차 보였어요. 민준이는 이 모든 메뉴가 영양사 선생님의 꼼꼼한 계획 하에 준비되는 거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급식을 받았고 식판에 담긴 음식들을 보고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영국 식당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잘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그 맛에 또 한 번 놀랐어요. 불고기는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일품이었고 반찬들도 하나하나 맛있었어요. 특히 처음 먹어보는 김치는 독특한 맛이 있었지만 씹을수록 아삭한 맛에 금세 빠져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랐던 점은
이 모든 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의 의무 교육 과정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 급식이 제공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영국이 한국을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구나 싶었어요. 영국은 이렇게 다채롭게 제공되지도 않을 뿐더러 급식의 질과 양이 떨어져 학교 급식 대신 도시락을 싸서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집에서 챙겨온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학생들은 이런 급식을 매일 먹고 있다니 정말 부럽더라고요. 영국에도 이런 한국의 시스템이 도입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민준이 집에 초대받아 식사도 대접받고 경복궁도 다녀왔어요. 정말 재미있는 한국 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왔죠. 제가 잼버리 얘기만 듣고 한국에 대해 아예 몰랐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 같아요. 다음엔 민준이를 영국에 초대할 예정인데 그때 바나나 우유를 잔뜩 사오라고 시켜뒀어요. 그게 정말 맛있더라고요. 아무튼 한국이라는 놀라운 나라에 대해 알게 돼서 너무 기뻤어요. 오늘 레이첼 양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잼버리 때 뉴스를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는데 그때 기사를 아직도 기억하고 편견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안타깝기도 하네요. 그리고 한국의 우수한 영재들이 세계 대회를 휩쓸고 다닌다니 한국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